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게 보고 싶은, 다시 고부관계로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픈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아쉽게도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정을 많이 나누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그리워집니다. 그 고맙고 그리운 저희 시어머니와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태어나자마자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이름도 없이 버려졌던 저는 어린 시절 전부를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어른도 없이 고아로 산다는 건 늘 위태로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도 많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밝은 성격으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늘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수많은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죠.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보호 대상 나이가 지나 보육원을 나가게 됐을 때도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에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나가게 되자 저의 기대와 긍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나마 보육원에 있었던 시절이 좋았던 건데 보육원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세상은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너무 위험한 곳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산전수전을 겪었어도 어리기는 어렸던 건지 나가자마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보육원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된 저는 당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얼마 되지 않는 자립지원금을 전부 털어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정사정해서 저렴한 집을 얻었던 건데 그러고 나니까 수중에 여윳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저는 당장 돈이 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육원 친구와 함께 한 회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교육만 들어도 돈을 주고 저 같은 고졸고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수익 일자리라는 말에 솔깃하여 저는 금방 큰 돈을 벌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불법 다단계 회사였던 겁니다. 다단계가 뭔지도 잘 몰랐던 저는 월급 한 푼 못 받고 착취까지 당하고 나서야 겨우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은 돈대로 뜯기고 이래저래 궁지에 몰렸던 와중에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할 겨를도 없이 같은 보육원 출신 언니에게 또다시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저를 도와준다고 하기에 언니를 믿었던 건데 어떻게 벼르게 간을 뜯을 수 있는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그렇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뒤늦게 깨닫게 된 저는 몸은 힘들어도 착취나 사기당할 일 없는 일만 알아보게 됐습니다. 고졸의 고아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무실 격리를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전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남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원 일을 해야 했지만 그때는 그나마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일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직원 쓰고 일 시키는 사장들은 직원 월급마저 아까운 건지 겨우 최저시급에 맞춘 돈을 제때 주지도 않고 임금 체불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려봐라, 내일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다들 제가 도움 구할 곳 없는 고아라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저에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에 손해를 입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오히려 저한테 피해 보상을 하라는 사장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물어보고 어떻게든 도움받을 길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저도 너무 어리고 어리숙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마저도 주기 싫어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게 됐죠. 시간이라도 있으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끝까지 돈을 받아냈겠지만 당시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라 악덕 사장들을 신고하고 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몇 달치 일한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다시 다른 일을 구해야 했어요. 대신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괜찮은 곳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저를 골탕 먹이고 괴롭힌 사장들이 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가게의 젊은 사장들이다 보니 이제는 어디 야반도주할 일 없을 오래된 가게에 손님도 많고 사장님도 경력이 많으신 곳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 보니 구하게 된 일이 고깃집 아르바이트였어요. 고깃집은 수돔기는 위험한 일에 그을린 불판을 어렵게 닦고 이것저것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임금을 떼먹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웠고 그렇게 일한 돈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땀 흘리고 일하다 여느 때처럼 퇴근하며 집에 돌아가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와 관심을 보이며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연락처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원하시면 신분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저도 원래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친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친구요? 글쎄요. 연락처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귀찮게 안 하고 가끔만 연락할게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이니까 한번 기회만 주세요. 그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누군가의 관심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에 바쁘고 보육원 친구들도 다들 사느라 바빠서 만나는 친구도 없이 외로웠던 차에 그런 관심은 꽤나 반가운 일이었죠. 누가 저에게 그런 관심을 두는 것도 고마웠고 저도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물론 저도 속없이 그 남자의 관심에 무조건 기대하고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고아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고아인 걸 알고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쉽게 생각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괜히 흠잡힐까 싶어서 더 조심하게 행동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저의 걱정과 달리 다행히도 진수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도 이렇다 할 편견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진수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갈 수 있었고 어느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조차 받지 못했던 제게 남자친구의 애정과 관심은 너무 벅차고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나 싶었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먼저 번호를 물어봤던 겁니다. 뭐? 진수 씨가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근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럼 수연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 못했지. 그리고 솔직히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 엄마가 가게 사장이어도 우리 관계엔 변함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 우리 엄마 얘기를 먼저 꺼냈으면 수연이 네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사장 아들이라고 함부로 거절도 못하고 불편했겠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가 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밀어낼까봐 어쩔 수 없이 정체를 숨기고 제게 접근했던 것이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이미 깊어진 관계에 이제 와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콩깍지인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저를 붙잡고 싶어 했던 남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귀여워서 저는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아시게 되면 서로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의 교제 사실을 숨기며 남자친구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국 비밀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더는 숨길 수도 없게 제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아이가 생기자 이제 더는 저희의 관계를 비밀로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어머님께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장님이 아시면 화내실까? 차라리 그때 말씀을 드려야 했나? 이제 와서 임신했다 그러면 사장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얼마나 발칙하다고 생각하실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결혼하려면 얘기는 해야지. 이제는 정말 말씀드려야 해. 사장님이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아니 그것보다 사장님이 우리 사이 허락해 주실까? 반대하시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도 그렇게까지 반대하진 못하실 거야.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 어차피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엄마도 말리지 못하셔. 아무튼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 믿지 수연아?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장님을 속이게 되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에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께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하느라 밤엔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동안 2년이나 만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만나고 있었다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고 알리는 게 사장님께는 정말 면목 없고 죄송스러운 일이라 솔직히 말하면 맘 같아선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입장에 사장님 얼굴을 안 볼 수도 없고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관계이니 제발 얘기가 잘 끝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절 반겨주진 않으실까 기대도 해봤는데 저는 결국 차가운 사장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어요. 얘기를 들으신 사장님은 배신감이 크셨던 건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쪽같이 수연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죄송해요 사장님.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야? 내가 너를 많이 챙겨줬던 것 같은데 너 정말 너무하구나. 그동안 사장님이 제게 직원으로서 잘해주시고 잘 지냈는데 제가 외동아들과 사귀고 있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하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아와 결혼하는 걸 바라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어머님이셨지만 전 그것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뱃속의 아이 때문인지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배부르기 전에 얼른 결혼하라며 결혼 준비까지 도와주셨죠. 하지만 다행이라 생각한 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 후 엄청난 시집살이를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고, 넌 집에서나 밖에서나 내 속 긁는 게 취미니? 어떻게 사람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도대체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가르쳐야 하니?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젠 알아먹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100번 시킬 때마다 100번을 다 알려줘야 하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준비할게요.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고기 손질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알려줬어? 손님들 상에 나갈 걸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니? 이래서 오늘 장사 어떡하라고? 네가 아주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냐? 아주 우리 고깃집 문 닫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결혼한 뒤로 시어머니는 절 무섭게 잡아대셨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그치고 또 다그치셨죠.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호랑이같이 무서운 시어머니께 혼나고 또 혼나야 했던 저는 어느새 시어머니의 그림자만 봐도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혼나며 배우다 보니 이젠 가게 일도 살림도 꽤나 익숙해지게 됐습니다. 노련하게 가게 일도 하고 살림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시어머니 눈엔 차지 않는 건지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절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결혼해서 가게 일 배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칼질이 이 모양이야? 고기는 결대로 흐트러지는 거 없이 썰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그리고 소스는 아직도 비율을 못 맞추는 거야? 내가 분명 눈 감고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안 했어? 아휴, 대체 넌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된 게 넌 배움이 없어, 배움이. 이래가지고 내가 너 믿고 자리 비울 수나 있겠어?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머님 눈에는 엉망으로 보이셨나 봅니다. 대체 얼마나 더 해야 어머님께 인정받고 혼나지 않을 수 있을지 전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잘해봐야겠다 생각하며 노력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큰 변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암이란다. 치료받으려면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네. 아무래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라고요? 이젠 귀까지 먹은 거야? 내가 암이라고! 서울병원 가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아니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암이라니 이게 무슨... 아이 그럼 뭐 내가 암이라고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너희 앞에서 호들갑이라도 떨어야 하겠냐? 뭐 그런다고 있던 암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유난될 거 없어.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치료도 병원비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무튼 다들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라.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원 치료 받으시는 동안 옆에 간병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따라갈게요. 서라. 따라오긴 뭘 따라와. 나 아프다고 가게 문 닫을 생각이야? 가뜩이나 나 없는 동안 가게 어떻게 굴려가려나 걱정이 태산이구만. 넌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나 없는 동안 가게 단속이나 잘해라. 나 없다고 괜히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고기 들여올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게 잘 돌보고 있어. 알겠니? 예? 제가 혼자 가게를 열어요? 그럼 나 없다고 가게 문 닫고 놀고 먹을 생각이었어? 하루라도 가게 닫으면 평생 문 닫아야 하는 거 몰라? 그동안 가르쳐준 거 잊지 말고 잘해라. 내가 그동안 헛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혼자 가려고요? 아픈 사람이 혼자 뭐 어쩌려고요? 아님 나라도 같이 갈까요? 어차피 가게 일은 나보단 집사람이 더 잘할 거고 나라도 엄마 따라가서 챙겨야지. 그래, 내가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는 걱정돼서 못 보내요. 당신 혼자 가게 일 잘할 수 있지? 알겠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라도 어머님 챙겨드려. 어차피 나는 애 때문이라도 못 가지 뭐. 그럼 우리 엄마 내가 챙겨야지. 그럼 당신 믿고 갈 테니까 나랑 엄마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투병을 위해 서울로 가시게 된 시어머니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따라갈까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가게나 잘 보고 있으라며 따라올 생각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이 어머님 간병을 하겠다며 먼저 자청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아이도 챙겨야 하고 가게 일도 남편보다는 제가 아는 게 많으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저는 가게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후 가게를 운영하시는 동안 평생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으셨던 어머님의 고집과 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투병 중이신 어머님이 걱정돼도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입원 전 어머님께서 자신이 없다고 전과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문 여닫는 시간은 똑같아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신 말씀도 있었기도 했고요. 가게와 손님과의 약속에 관련해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보니 저는 꼼짝없이 가게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고 어머님의 상태와 차도는 남편과의 통화로만 전달받게 됐어요. 그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 병문안을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전화한 바로 다음 날 가게 문을 닫고 오라며 말씀하셨죠. 집안에 아무런 우환이 없을 때도 어머님께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하루 종일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게를 닫고 병문안 오라는 어머님의 연락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남편 입에서는 어머님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상상하기 싫던 그날이 벌써 다가온 건가 생각했죠.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기차에 몸을 싣게 됐어요. 그리고 잔뜩 긴장한 채 어머님께서 지내고 계신 병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정말 다행히 어머님 얼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과 달리 담담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오히려 남편의 얼굴이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올 거라는 걸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가게는 어쩌고 온 거야? 어제 어머님께서 가게 문 닫고 오라고 전화 주셨어. 당신 나 오는 거 몰랐어? 난 당연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부르신 게 맞아요? 가게 문 닫으면 세상 어떻게 되는 줄 아시는 분이 어떻게... 내가 부른 거 맞다. 가게 일 관련해서 말할 게 있어서 가게 문 닫고 오라 했고, 주방 일이라서 너한테 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얘 불러다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가게 일이라고 하니 어제부터 내내 긴장했던 제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보다 다행인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가게 일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가게 일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입원하시기 전에도 또 그전에도 가게 일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까지 해주실 정도로 다 알려주셨는데. 가게 일이라는 게 거기 적힌 걸로만 되는 거냐? 그럼 종이 쪼가리에 무슨 비법처럼 적어놓고 그거 사면 다들 장사하게? 사람 일도 그렇고 가게 일도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걸 아는 애가 뭔 말을 그렇게 해? 자, 앉아봐라. 그리고 나 없을 때 받은 고기들 사진 다 찍어놨지? 그거 다시 좀 보자. 그리고 고기 가져다주는 성태놈이 나 없다고 또 앓는 소리 안 해? 앓는 소리 아니더라도 성태 입에서 나온 말들 전부 해봐. 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긴 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네. 이상하게도 어머님께서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가게 일들과 제게 확인하셨던 이야기를 재차 가르쳐 주시고 또 확인하셨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 하신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니 그때부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암이라는 게 온몸 여기저기 퍼질 수도 있다고 하니 혹시 머리로 전이가 되셔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싶었죠. 점점 어머님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걱정으로 뒤바뀌어 갈 때 곁에서 어머님과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이 상황이 지겨운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당신 어디가? 가게 이야기인데 당신도 옆에서 듣고 있어야지. 아까 엄마 말씀 못 들었어? 당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하시잖아. 들어보니까 난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 화장실도 가고 싶어. 화장실 좀 갔다가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병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나간다고 하니 남편이 그 자리가 지겨워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붙잡을 수도 없었던 게 어머님께서 제게만 하실 말이라고 했고 그동안 어머님 곁에서 간병하며 남편도 들었을 이야기 같아서 따로 남편을 붙잡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을 간다며 병실을 나가자마자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던 대화의 내용이 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대화 내용은 제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습니다. 조금 전 해주시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문 열어서 진수 복도에 없나 확인해라. 네? 그이도 들어야 하나요? 그이 불러올까요? 아니, 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 얼른! 아, 네. 없는데요? 벌써 화장실 들어갔거나 바람 쐬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럼 이리 와라. 가까이 와. 네. 근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예,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까지 내 밑에서 고생만 실컷 하고 시어머니도 부모고 엄마인데 너한테 엄마의 정을 느끼게 못해주고 그저 시집살이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천년만년 일만 하다가 갈 줄 알아서 며느리 너한테 애정 표현하는 것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못했다. 아니, 할 줄 몰라서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속은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 네가 대견스럽다고 생각했고 네가 기특했어. 그러니 내가 내 목숨처럼 생각하는 가게 일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려고 했지. 내가 너 우리 가게 들어왔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거든. 너 같은 아이가 내 딸이면 내 가게 마음 놓고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물론 네 처지나 상황 때문에 내 며느리가 된다고 했을 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솔직히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만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턴 널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다 늙어 체면만 두꺼워져서 너한테 표현을 못했던 거지. 너한테 표현하지 못한 그 세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내 잘못이다. 내가 너 이런 일 겪게 해선 안 됐는데 내가 가게 일 말고도 두루두루 살펴봐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착하고 고마운 며느리 이런 일 겪게 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해. 갑자기 제게 미안하다며 고해성사하듯 마음속에 있던 말씀을 하시던 어머님께서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모르겠더라고요. 병의 존재를 알게 되셨을 때도 투병하실 때도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강인한 모습이던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제 앞에 약한 모습과 눈물을 보이셨으니까요.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러시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어머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남편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내가 진수 저놈을 잘못 키웠구나. 호러미 밑에서 자라 저렇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나름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자랐나 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그럼 오늘 절 부르신 것도 그이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씀이나 가게일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진수놈 때문에 불렀다. 진수놈 때문에 불렀고 그 일로 너한테 꼭 말을 전해야 해서 불렀어. 진수 저놈이 글쎄 바람을 피우고 있다. 너 말고 딴 여자와 만나고 있어. 진수 저 때려 죽일 놈이 말이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바람을 피워요?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면서 나도 아니면 좋겠다. 아니,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다. 근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확인하고 증거도 다 남겨놨어. 지금 저놈 나 간병한다는 핑계로 여기 올라와서 그년과 바람 피우는 건 내가 다 확인했다고. 자,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너 확인시켜주려고 찍어둔 동영상과 사진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씀하신 어머님께서는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 속에는 정말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야. 엄만 주무셔. 오늘 얼굴 봐야 하는데 엄마가 통 곁을 못 떠나게 해서 얼굴을 못 봤네. 그럼 사진 보내준 거 봤지. 근데 그걸로 되겠어? 얼굴 보고 안고 뽀뽀도 좀 해야 아쉬움이 달래지지. 지금 오겠다고? 안 피곤하겠어? 물론 나야 좋지만 당신 피곤할까봐 그러지. 그럼 와. 나도 당신 봐야 오늘 하루 있었던 피곤 달아나고 내일도 힘내서 하루 보내지. 알겠어. 근처 오면 연락해. 내가 바로 내려갈게. 그 동영상 속 남편이 통화하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남편과 통화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달달한 대화를 남편과 나눈 것도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그 영상 하나로 나머지 증거들을 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겪으니 정신이 두 개로 분리되는 것처럼
남편의 바람을 믿으면서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넋을 놓게 되더라고요. 귓가에는 계속해서 조금 전 들었던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소리가 맴돌고 머릿속으로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겁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 얼굴을 감싸 안고 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죠. 수연아, 정신 차리거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야 해. 그래야 너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어. 진수 저놈이 딴 년이랑 바람 피우는 걸로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않으마. 이미 너도 다 확인했으니 말이다.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내가 설명할 거야. 내가 설명한 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따라야 한다. 알겠지? 우선 너 나 죽기 전에 빨리 이혼하거라. 내가 당장 내일 죽진 않겠지만 일주일을 한 달을 약속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거 너도 알지? 그러니 나 죽기 전에 네가 이혼해야 해. 네? 이혼이요? 아, 네, 이혼하긴 해야죠. 해야 하는데... 수연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너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한데 우물쭈물하다 네 목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혼할래? 남편 놈 바람 피운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네 피해는 최소로 하고 네 몫을 챙겨야지. 나 죽으면 너 억울한 일 당할까봐 내가 불안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자, 이혼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내가 이미 다 모았으니 그걸로 하면 되고, 변호사도 내가 다 알아봤으니 넌 내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소송 진행 가겠다고 말만 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그 전에 네가 내 가게 명의 받아야 한다. 원래도 내가 너한테 내 가게 주려고 했다만 상황이 이러니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구나. 가게요? 이거 봐라. 내가 이래서 나 죽기 전에 이혼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게 누가 물려받을 거냐? 내 가게라고 진수 그놈이 물려받어? 그놈이 그 가게에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 가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 다음으로 그 가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밖에 더 있니? 거기다 네가 거기서 고생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동안 네가 내 밑에서 고생한 시간과 노력만 따져도 내 가게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 맘 같아서는 너한테 가게뿐만 아니라 내 재산까지 다 물려주고 싶다만, 그럼 진수 저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것 같아서 가게만 물려주려는 거다. 너한테 가게 물려주는 걸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건 내 다른 재산 주겠다 하면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설령 문제 삼아도 내가 살아있을 때 문제 삼는 게 나아. 그놈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할 테니까. 가게 명의 변경하고 너한테 물려주는 것도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 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진수 그놈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내 뜻대로 따른다고만 해. 그리고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은 걸 해줬어야 했는데, 그놈이 그런 짓을 못하게 가르쳐야 했는데. 이제부터 너 이기적으로 마음먹어라. 네가 내 등골 뽑아먹는다고 해도 나 너 원망하지 않는다. 아니, 원망할 수가 없다. 자식 잘못 키워서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히게 만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원망하겠니? 그러니 네 이익만 생각해라. 그 생각으로 날 이용해도 좋아.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미안해. 어머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법적으로도 다 알아보시고 제게 가장 유리한 상황만 준비해 놓으셨죠. 자식을 위한 계획이 아닌 고아에 가지고 온 것도 잘해드린 것도 없는 며느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결단과 모습에 오히려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미워도 너무 미운 남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지만, 투병 중에 자기 자식을 위한 게 아닌 못나고 부족한 며느리를 위해서 큰 결심하신 어머님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다 재산을 나눠 상속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어머님 예상처럼 남편은 반발했고요. 네? 가게를 이 사람 명의로 돌리시겠다고요?
엄마, 그건 아니죠. 물론 이 사람이 실질적인 가게 안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 아들인데 제가 물려받는 게 맞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가게 실질적 주인은 가게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보통 남편들이 가게 명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게 일이 꼭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물려받아야죠. 너 내가 여지껏 설명한 건 어디다 흘려놓고 또 같은 설명하게 만들어? 내가 뭐라고 했어?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아들, 며느리 따로따로 상속해야 된다고 말했지? 내가 힘들게 모아둔 돈 전부를 나라의 세금으로 줄여? 가게 한다고 내는 세금이 얼만데 또 줘? 그리고 너 수연이 쟤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뭐 나 죽으면 남남으로 살 거야? 부부들 중 가게를 누가 가지고 있든 땅을 누가 들고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둘이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건데. 왜? 너 저 가게 수연이가 받으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냐? 수연이 제가 딴 맘이라도 먹은 것 같아? 수연이 너 내 앞에서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우리들 몰래 딴 생각 가지고 있냐? 그런 거야? 아니요, 무슨 딴 생각이 있겠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가게 열심히 하는 생각밖에 없죠. 자, 우선 제 입에선 없다고 하는데 진수 네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전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 재산이니까 자식인 제가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너한테도 내 재산 준다고 하잖아. 아니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난 네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남들은 세금 아낀다고 세무사에게 돈 줘가면서 절세한다 난린데 넌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니? 넌 내가 나라에 돈 바치려고 나한테 쓸 거 아끼면서 돈 먼 줄 알아? 아이 그렇다고 내가 세금을 안 냈어? 어?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 따를게요. 그럼 됐죠? 저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바람 피운 걸 들켜 가게를 빼앗기는 게 걱정됐는지 남편은 가게를 제게 물려주시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논리정연하고 아구가 딱딱 맞는 말씀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후 어머님의 가게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어머님께서 먼저 다 섭외해 주신 이혼 소송 준비도 남편 몰래 잘 진행했습니다. 가게를 제 명의로 이전한 다음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은 제가 가게 명의를 이전하자마자 이혼 소송을 했다며 욕했죠. 마치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 어떻게 가게 명의 바꾸자마자 이혼 소송을 걸어오냐? 이거였어? 이것만 노리고 기다린 거였어? 노려? 내가 뭘 노렸는데? 내가 바람 피웠니? 내가 없는 바람 만들어서 당신에게 붙였어? 이혼 소송을 왜 하게 된 건데? 누가 바람 피웠는데? 야, 바람은 바람이고 재산은 재산이지. 네가 우리 엄마 재산을 왜 가져가는데? 나랑 네 재산에서 분할하고 나눠야지. 우리 엄마 재산을 왜 가져가냐고? 너 양심 있으면 가게 다시 뱉어내라. 그거 네가 가져갈 가게 아니야. 거기에 우리 엄마 세월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데 네가 날름 먹어? 고아인 널 며느리로 받아주신 분이야. 그런 분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라. 거기다 우리 엄마 아프셔. 아프신 분께 그따위 짓 하고 싶냐? 너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었니? 아니면 여자한테 미쳐서 이런 거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인간도 아니네.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어머니 말에 나올 수가 있었냐? 어머님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래, 아셔. 아시고 가게 명의 나한테 주신 것도 내가 당신 바람 피운 거 알게 된 것도 전부 어머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움 주신 거야. 쉽게 말해서 어머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짓 알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내가 당신에게 놀아날 뻔했다는 거지. 뭐?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어머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자식이라도 잘잘못은 똑바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집안 어떻게 하려고 복수심에 엄마랑 나 이간질하는 거지? 그런 거라면 너무 수가 얕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 찾아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 몰라? 그래, 어디 마음껏 확인해봐. 그런데 확인하더라도 조금 전 당신이 내게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지 그래? 아프신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안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몹쓸 짓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데 내게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어머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야겠어? 제발 지금이라도 인정해. 아니지,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 아프신 어머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빌라고. 제 입에서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도움 덕분이라고 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제가 어머님 좀 그만 힘들게 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어머님께 확인하러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입을 통해 확인했는지 그 뒤로 제게 어머님 가게를 날름 먹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이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명백한 외도의 증거로 인해 받아들여졌고 제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 소송 판결이 있기 바로 직전 어머님께서 또다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의 승소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게 미안하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셨죠. 며칠 뒤가 판결이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수고했다. 또 지난 세월 내 밑에서 힘들었을 텐데 버텨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소송 끝나면 어떤 마음의 짐도 갖지 말고 마음 편히 또 자유롭게 잘 살아야 해. 처음 우리 가게 일하겠다고 왔을 때처럼 순진하게 당하고 살면 안 되고 독하게 자신 있게 살고.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 밑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어머님 덕분에 가게도 얻고 근데 어머님 더는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사, 내가 방금 한 말 잊었어? 독하게 살라고, 독하게. 내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시집살이 시키고 가게일 시켰는데 아직도 눈에서 눈물이 나와. 그리고 네가 나한테 미안하게 뭐가 있어? 자식 그따위로밖에 못 키웠냐고 욕해도 할 말 없는 내게 네가 왜 미안해? 내가 혹시나 네 눈에서 눈물 나올까봐 이 집에 미안한 감정 가지고 있을까봐 단돌이 하려고 불렀다. 이제 우리 집과는 완전히 끝이야. 내 가게는 네가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가게고 난 바람핀 남편의 엄마일 뿐이야. 너한테 모질게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라고. 그러니 혹여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내게 고마워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너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는 더 고맙고 마음 편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나중에 진수 그놈과 이혼하고 시간 좀 지나면 열어봐라. 바로 열어선 안 되지만 너무 늦게 열어봐서도 안 돼. 이게 뭔데요? 네가 내 밑에서 고생한 값이다. 별거 아니지만 분명히 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될 거야. 자, 그럼 그만 들어가 봐라.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날 그 말씀이, 그 만남이 어머님과의 마지막 대화와 만남이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 이후 어머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혼자 운영해야 하는 가게일 때문에 바빠 어머님께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한 달 정도 흘렀을 때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마지막 인사는 꼭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마주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머님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됐죠. 제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자 감정이 복받쳐 있던 남편이 난동을 피웠고요. 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해? 네가 여길 왜 와? 우리 엄마 한 달은 더 사실 수 있었어. 네가 이혼한다고 난리만 안 피웠어도 우리 엄마 살아있었을 거라고. 망할년. 우리 엄마 가게도 빼앗고 엄마도 일찍 보내버리고 이제 네 마음대로 됐냐? 우리 엄마가 너 거둔 은혜 이렇게 갚아서 좋아?
나가라고! 이 외에도 남편은 제게 입에 담기 힘든 요구를 했고 남편의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있었던 만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차려 좋은 곳에 가시라고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끼어들며 방해했죠.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를 괴롭혀 가게를 돌려받을 생각인지 남편은 제가 혼자서 운영하기 시작한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신 어머니를 속여 가게를 받아가고 남편과 이혼한 못된 며느리와 아내로 거짓된 사실을 알리면서 말입니다. 당신 왜 이래? 미쳤어? 우리가 왜 이혼하게 됐는데? 이 가게, 우리 이혼! 어머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당신 잘못을 대신 사과하시면서! 그럼 그렇게 반박하고 다녀! 근데 과연 사람들이 아들인 내 말을 믿을까? 아님 당신 말을 믿을까? 그것도 고아인 당신 말을 믿겠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미워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건데! 그리고 승연이 생각은 안 해? 엄마 아빠 이혼으로 힘들 승연이가 이런 것까지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게 누가 내 거 다 빼앗아 가라고 했냐? 가게든 승연이든 하나는 포기했어야지! 당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행동하셨는데 결국 엄마도 그때 아프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어.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분명 바라고 계실 거고.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 수법이 먹혔습니다. 안 그래도 오랫동안 사장님이시던 어머님께서 나오시지 않고 저로 사장이 바뀌자 같은 재료, 같은 조리법에도 불구하고 맛이 바뀌었다며 손님이 줄어들었는데 남편의 방해 공작으로 그나마 있던 손님까지 더 떨어지게 된 거죠.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며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도 가게였지만 어머님의 바람대로 삶을 시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불 꺼진 가게에 혼자 술 한잔하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 혼자 소주를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주신 서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황급히 들어가 서류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엔 달랑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 한 장이라고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종이였죠. 그 종이 로또 종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1등 당첨이 된 로또였죠. 로또 추첨일을 보니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막 시작했을 때 회차의 로또였습니다. 그 말인즉 어머님께서는 로또 1등이 당첨된 걸 알고 계셨다는 말이었어요. 1등 당첨된 걸 알고도 제게 선물로 주신 거였죠. 어머님께서 남편의 행동을 예상하시고 주신 로또는 아니겠지만 아마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하시고 1등 로또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로또 종이라면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샀는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사서 주셨는지 모르니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겠죠.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또 종이는 단순히 1등 당첨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까지 더해져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힘을 냈던 저는 로또 당첨금으로 남편의 영업방해를 견뎠고 묵묵히 어머님께서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손님들께서 먼저 알아봐 주시며 다시 예전처럼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님께서 하시던 방식 그대로 또 손님에게 가지셨던 마음가짐 그대로 제가 어머님의 정신과 노력을 이어받아 가게를 운영 중이고요. 이곳 대부분의 사연을 보면 다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전 이러한 저의 사연으로 인해 저희 시어머니를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지내고 싶어요.
제가 전생이나 윤회 또 천국이라는 걸 믿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후세계가 있다면 저희 시어머님과 다시 한 번만 만나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